여러분, 어제 커피 한 잔 값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오늘 그 커피가 100원 올랐다면 그냥 물가가 올랐나 보다 하고 넘기실 건가요? 사실 그 100원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거대한 경제 쓰나미가 숨어 있습니다. 환율이 단 100원만 올라도 여러분의 월급, 저축, 투자, 심지어 내년 해외여행 계획까지 모든 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오른다고요?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경제 전문가들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환율 상승의 진짜 무서운 연쇄 효과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월세가 왜 오르는지, 왜 주식이 오르지 않는지, 왜 은행 예금 이자는 높아지는데 실제로는 손해를 보는 건지 그 모든 답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30분,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겁니다. 자, 먼저 환율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은 돈의 교환 비율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교과서적인 설명이죠. 진짜 본질은 이겁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는 건 단순히 달러가 비싸졌다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가 한국 경제 괜찮아? 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2024년 1월 환율은 128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환율이 148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남짓 사이에 200원이나 올랐습니다. 200원? 그게 뭐 대수야? 여러분이 미국에서 1000달러짜리 아이폰을 직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는 128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48만 원입니다. 무려 20만 원이 더 비싼 겁니다. 같은 제품인데 말이죠. 그래도 직구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잠깐,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 한번 보세요. 책을 확인해 보시면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거 많죠? 그 옷을 만드는 원자재, 면화나 폴리에스터는 어디서 올까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됩니다. 그것도 달러로 결제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그 원자재 값이 오르고 결국 여러분이 입는 옷값이 오릅니다. 직구를 안 해도 말이죠. 지금부터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집중하세요.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수입품입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수입품의 범위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에너지 가격 폭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거의 100% 수입합니다. 이거 다 달러로 결제합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에너지 수입 비용도 10% 오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2024년 우리나라 원유 수입액은 약 1000억 달러였습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원화로는 130조 원에서 150조 원이 됩니다. 무려 20조 원이 더 드는 겁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기름값, 전기세, 가스비로 우리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중유 정책으로 유가 자체는 많이 내려갔는데도 말이죠. 범인은 환율이었습니다. 출퇴근하시는 분들, 한 달 주유비가 작년보다 5만 원에서 10만 원 더 나가고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환율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식료품 가격 상승입니다. 난 수입 식품 안 먹는다고요. 정말요? 빵 드시죠? 그 빵의 밀가루는 90% 이상이 수입입니다. 미국, 호주에서 들어옵니다. 달러로 결제합니다. 파스타 좋아하시죠? 면은 수입 밀가루, 토마토 소스의 토마토도 상당 부분 수입입니다. 치킨 드시죠? 치킨집에서 쓰는 닭은 국내산이 많지만 그 닭이 먹는 사료의 원료인 옥수수와 콩은 대부분 수입입니다. 역시 달러로 결제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사료값 오르고 닭 키우는 비용 오르고 치킨값이 오릅니다. 실제로 2024년 대비 2025년 치킨 한 마리 가격이 평균 2,000원 올랐습니다. 19,000원 하던 게 21,000원이 됐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생활용품과 의료비의 상승입니다. 화장품 쓰시죠? 고급 화장품의 원료 상당수는 수입입니다. 약 드시죠? 의약품 원료의 70% 이상이 수입입니다. 특히 항생제, 고혈압약 같은 필수 의약품은 거의 전량 수입 원료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약값이 오릅니다. 아픈 사람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사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숨이 막히시죠? 그런데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환율 상승에 숨겨진 2차, 3차 충격파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왜 내 월급이 줄어드는지, 왜 내 주식이 안 오르는지, 왜 내 집값이 흔들리는지 평생 이해 못할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네 번째 충격은 기업 원가 상승과 고용 감소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삼성, LG,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나는요. 수출 기업이 미국의 제품을 팔면 달러로 받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달러를 받아도 원화로 더 많이 바뀝니다. 이건 유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자재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도체 칩, 디스플레이, 배터리, 카메라 렌즈 등등. 이 중 상당수는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거나 원료를 수입해서 만듭니다. 특히 핵심 반도체 제조 장비는 네덜란드 ASML,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외국 회사 제품을 써야 합니다. 이거 다 달러로 결제합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수출로 버는 돈은 10% 늘지만 원자재와 설비 수입 비용도 10% 늘어납니다. 문제는 마진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한 대를 $1,000에 팔고 원가가 $700라고 합시다. 마진은 $300입니다. 환율이 1,300원일 때 매출 $1,000, 130만 원, 원가 $700, 92만 원, 마진 39만 원으로 약 30%입니다. 환율이 1,430원으로 오르면 매출 $1,000, 143만 원, 13만 원 증가, 원가 $700, 100.1만 원, 9만 1,000원 증가, 마진 42만 9천 원, 약 3만 9천 원 증가. 겉보기에는 이득인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해외 공급업체들이 한국 경제 불안한데 외상거래 위험하겠는데 하면서 선결제를 요구하거나 가격을 더 올립니다. 또한 환율이 오르면 국내 물가가 오르니까 인건비도 올라갑니다. 직원들이 물가 올랐으니 월급 올려주세요 하면 안 올려줄 수 없습니다. 결국 마진이 생각보다 안 늘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진이 줄면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비용을 줄입니다.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뭘까요? 인건비입니다. 신규 채용을 동결하고 계약직 재계약을 안 하고 심하면 구조조정을 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대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도 현대자동차도 채용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경영 효율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컸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왜 취업이 어려운지 이제 아시겠죠? 환율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그래도 버팁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입니다. 동네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생각해 봅시다. 밀가루, 설탕, 버터 다 수입품이거나 수입 원료로 만든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빵값을 쉽게 올릴 수 있나요? 동네 손님들이 빵값이 왜 이렇게 올랐어 하면서 발길을 끊습니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도 있는데 거기는 대량 구매로 원가를 어느 정도 통제하니까 가격을 덜 올립니다. 결국 동네 빵집은 마진이 쪼그라들고 버티다 못해 문을 닫습니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은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소매업 등에서 한 해 동안 약 80만 개 사업체가 사라졌습니다. 환율 상승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집값도 폭등을 합니다. 환율이 오르는 거랑 집값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철근, 시멘트, 유리, 각종 설비 등등. 철근의 원료인 철광석 상당 부분 수입입니다. 호주, 브라질에서 들어옵니다. 달러로 결제합니다.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는 시스템 에어컨, 엘리베이터, 홈 오토메이션 장비 상당수가 수입품이거나 수입 부품으로 만듭니다. 환율이 오르면 건축 원가가 오릅니다. 2024년 기준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이었다면 환율이 10% 오르면서 원자재비와 설비비가 오르면 분양가가 평당 2,100만 원, 2,200만 원으로 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훨씬 비싸졌다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난 집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집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건강한 상승이 아닙니다. 분양가가 오르면 실수요자들이 이 가격에 누가 사? 하면서 관망합니다. 미분양이 쌓입니다. 건설사는 자금이 안 도니까 공사를 중단하거나 부도가 납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부터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부도가 속출했습니다. 미분양도 급증했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그 하청업체, 자재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 연관된 수많은 중소기업이 연쇄 부도를 맞습니다. 여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건설 경기가 꺾이면 내수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건설업은 고용인구도 많고 연관산업도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환율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환율 상승에 숨겨진 2차, 3차 충격파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왜 내 월급이 줄어드는지, 왜 내 주식이 안 오르는지, 왜 내 집값이 흔들리는지 평생 이해 못할 겁니다. 7번째 충격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탈출 우려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역대급 상승과 함께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3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한국 주식을 살까요? 돈을 벌려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미국 투자자 존이 2024년 1월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당시 주가는 7만 원, 환율은 1280원이었습니다. 존은 7만 원을 사려면 달러로 얼마를 내야 할까요? 7만 원을 1280원으로 나누면 약 54.7달러입니다. 1년 후인 2025년 3월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0만 원 올랐으니 14% 수익이네요. 존은 좋아, 이제 팔자 하고 팔았습니다. 8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450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8만 원을 1450원으로 나누니 약 55.2달러가 됩니다. 존은 54.7달러를 투자해서 55.2달러를 받았습니다. 0.5달러 벌었네요. 수익률은 약 0.9%입니다. 한국 투자자는 14% 벌었는데 존은 고작 0.9%번 겁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8만 원을 1,500원으로 나누니 53.3달러가 됩니다. 존은 손해를 봅니다. 주가는 올랐는데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본 겁니다. 존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 시장 위험하네, 빠져나가자 하고 주식을 팝니다. 존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외국인 투자자들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면 외국인들이 대거 한국 주식을 팝니다.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순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들 기억하시죠? 코스피는 2600선에서 24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8%나 하락했었습니다. 그래도 장기 투자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이게 단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충격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자본이 유출된다는 겁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도 불안해집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한국 경제 괜찮은 거야? 내 주식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차라리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 살까? 실제로 2024년부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폭증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나스닥, S&P 500 ETF 같은 거요. 왜 그럴까요? 달러 자산을 사두면 환율 상승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거든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르니까 달러로 자산을 보유하면 환차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수요가 줄어듭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투자자들이 사지 않으면 주가는 안 오릅니다.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데 환율 불안과 투자 심리 위축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충격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과 그로 인한 대출자들의 고통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외국 자본이 한국 금리가 높네? 한국에 투자하면 이자 많이 받겠는데? 하면서 달러를 들고 들어옵니다.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환율이 급등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오른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대출금리가 연 4%에서 5%로 올랐다고 합시다. 1% 오른 거죠. 대출 금액이 3억 원이라면 연간 이자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3억 원의 1%는 30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25만 원입니다. 한 달에 25만 원씩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대출 원금 갚는 건 그대로인데 이자만 25만 원 더 나가는 겁니다. 다 내면 300만 원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한 달에 각자 50만 원씩 저축하고 있었다면 이제 이자 때문에 저축을 못하게 됩니다. 아니, 생활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경기가 나빠집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주가가 떨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열 번째 충격은 기업 부채 증가와 부도 위험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외화 차입을 한 기업들이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10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환율이 1,300원이 떼었습니다. 원화로는 1조 3천억 원입니다. 1년 후 갚아야 하는데 환율이 1,450원이 됐습니다. 같은 10억 달러를 갚으려면 원화로 1조 4,500억 원이 필요합니다. 1,500억 원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자산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부도가 납니다. 실제로 2024년부터 여러 중소기업과 건설사들이 외화부채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이 부도나면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전 재산을 날립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니 어떠세요? 무섭죠? 환율 하나가 이렇게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환율이 계속 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자, 환율이 계속 상승한다면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아시나요?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면 수입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기름값, 식료품, 생필품 모두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업들은 원가 부담으로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줄입니다. 실업률이 오릅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일자리는 없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늘어나는 겁니다. 1970년대 미국이 겪었던 상황이고 1990년대 후반 한국도 외환위기 때 비슷하게 겪었습니다. 당시 환율이 800원대에서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물가는 폭등했고 수많은 기업이 부도났으며 실업자가 거리에 넘쳤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계속 오른다면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산 가격의 붕괴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에도 많이 투자해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상업용 빌딩 같은 데 말이죠. 환율이 오르면 이들도 손해보기 전에 팔자 하고 매물을 쏟아냅니다. 매물이 들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집니다. 집값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집을 이미 산 사람들, 특히 대출받아서 산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3억 원 대출받아서 5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4억 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못 갚습니다. 1억 원이 부족합니다. 하우스 푸어에서 빚더미로 전락하는 겁니다. 은행은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 추가 담보 내놓거나 대출 일부 상환하세요 합니다. 돈이 없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이런 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위기입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경제가 불안해지면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내립니다. 한국경제 위험하니까 등급 강등.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합니다. 비용이 늘어납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신용등급 내려갔네? 더 위험하겠는데? 투자 빼야지 하면서 자본을 회수합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더 오릅니다. 악순환입니다. 최악의 경우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고 IMF 같은 국제기구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가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정말 암담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해?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것, 그리고 투자자로서 취해야 할 전략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달러 자산을 분산 보유하는 것입니다. 환율이 오를 것 같다면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는 게 현명합니다. 어떻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달러 예금입니다. 은행 가서 달러 예금 계좌를 만들고 일부 자금을 환전해서 넣어두는 겁니다. 환율이 1,400원일 때 10,000달러를 사두면 1,400만 원입니다.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그 10,000달러는 1,500만 원의 가치가 됩니다. 100만 원 번 겁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 S&P 500 ETF를 사두면 미국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것도 이익이고 환율이 오르는 것도 이익입니다. 일석이조입니다. ISA 계좌에서도 해외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ISA 계좌 기억하시죠? 코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ETF를 사두면 환율 방어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면 안 됩니다. 환율은 오르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합니다. 분산이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를 외화 자산으로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만약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걸 고려하세요. 환율이 오르면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도 따라 오릅니다. 하지만 고정금리는 처음 정한 금리로 만기까지 고정됩니다. 금리가 올라도 내 이자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데요? 맞습니다. 보통 고정금리가 0.3에서 0.5%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1%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조금 높더라도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대출 3억 원 기준으로 금리가 1% 오르면 연간 300만 원 더 내야 한다는 거 앞서 계산했죠? 고정금리로 바꿔서 0.5% 더 내더라도 연간 150만 원인데 변동금리로 1% 오르면 300만 원입니다. 150만 원 차이입니다. 은행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수입 의존도를 낮춰 생활비 구조를 재편하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오른다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죠? 그럼 수입품 소비를 줄이면 됩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 커피 좋아하시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4,500원입니다. 원두는 수입품입니다. 환율 오르면 커피값도 오릅니다. 대신 집에서 국산 원두로 내려 마시면 어떨까요? 국산 원두 200g에 10,000원 정도 하는데 한 잔에 10g 쓴다면 20잔 마실 수 있습니다. 한 잔에 500원입니다. 스타벅스 대신 집커피로 바꾸면 한 잔에 4,000원 절약. 하루 한 잔이면 한 달에 12만 원 절약입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소고기 대신 국산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선택하면 환율 영향을 덜 받습니다. 밀가루 음식 대신 쌀 음식을 더 먹으면 어떨까요? 쌀은 국산이 대부분이니까 환율 영향이 적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소비 습관 변화가 모이면 한 달에 20에서 30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에서 36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부업이나 투자로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라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건 부업입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디자인, 번역, 글쓰기 같은 일을 하거나 배달 대행, 중고거래,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만 더 벌어도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또 하나는 투자 소득입니다. 배당주나 리츠에 투자하면 정기적으로 배당 소득이 들어옵니다. 월배당 ETF 같은 상품도 있습니다. ISA 계좌로 투자하면 배당 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까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연 배당률 4%인 배당주에 투자하면 연간 120만 원의 배당을 받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이런 추가 소득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를 버티는 버퍼가 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긴축으로 비상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환율이 불안정하고 경제가 불확실할 때는 현금이 왕입니다. 비상금을 확보해 두세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언제든 쓸 수 있는 예금이나 적금으로 보유하는 겁니다. 투자하면 수익 나는데 왜 현금으로 묵혀둬요? 위기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생명입니다. 갑자기 실직하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이나 부동산은 바로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특히 주가가 떨어졌을 때 급하게 팔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있으면 여유를 갖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6개월치는 1,8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는 CMA나 파킴 통장에 넣어두고 나머지로 투자하세요. 여섯 번째 전략은 환율 방어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세요. 환율이 오를 때 유리한 자산과 불리한 자산이 있습니다. 유리한 자산은 수출 대기업 주식이나 미국 채권이나 ETF 같은 달러 자산, 금이나 원자재, 그리고 매당주 같은 자산입니다. 불리한 자산은 내수 중심 중소기업 주식입니다. 건설, 유통, 자영업 관련 업종과 항공, 수입, 유통 등 고환율 민감 업종입니다. 포트폴리오의 40에서 50%는 달러 자산이나 수출주로 30에서 40%는 채권이나 배당주 같은 안정자산으로 나머지 10에서 20%는 기회포착용 현금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리밸런싱도 중요합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비중을 점검하고 조정하세요. 일곱 번째 전략은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입니다. 환율은 뉴스에 민감합니다. 미국 금리 정책, 한국 경제 지표, 지정학적 리스크 모두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체크하세요. 특히 다음 항목들을 주시하세요. 한국은행 금리 결정,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무역수지, 경상수지 발표, 외환 보유액 변화, 미국의 고용지표나 중국의 경제 성장률 등 주요국의 경제 지표 등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대응하면 손실을 줄이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인이 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전략을 전부 실행하는 것 또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정부와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외환 보유액 관리와 적극적인 시장 개입입니다. 정부는 환율이 급등할 때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안정화해야 합니다.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서 달러를 풀면 환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입니다. 충분히 많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1,400원대 중반 아래로 방어해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정부의 두 번째 과제는 수출 다변화와 산업구조 개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몇 개 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특정 산업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바이오, AI, 로봇, 우주항공, 신재생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 말이죠. 또한 수출 시장도 다변화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동남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시장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정부의 세 번째 과제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수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수가 튼튼해야 외부 충격을 버틸 수 있습니다. 내수를 살리려면 국민 소득을 높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임금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소득세 감면, 소비 쿠폰 지급, 내수 산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국민이 돈을 쓸 수 있어야 경제가 돕니다. 돈을 쓸 여유가 없으면 경제는 멈춥니다. 정부의 네 번째 과제는 금융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 조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투명한 회계 기준, 강력한 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배당 정책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많아져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괜찮네 하고 돈을 갖고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환율, 금리, 투자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고등학교부터 경제, 금융 교육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환율이 뭔지, 주식이 뭔지, 복리가 뭔지, ISA 계좌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성인 대상으로도 무료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이 똑똑해져야 사기도 안 당하고 잘못된 투자도 안 하고 정부 정책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환율 뉴스를 다룰 때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뽑으면 안 됩니다. 환율 폭등, 경제 위기 오나? 이런 식으로만 보도하면 국민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정확한 정보와 분석,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함께 보도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정 이익 집단의 입장만 대변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전문가를 섭외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체온이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수입니다. 둘째,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고용, 소득, 투자, 부동산, 금리, 주식시장, 심지어 국가 신용까지 모든 게 흔들립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으면 주식시장은 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투자자가 사지 않으면 주가는 제자리입니다. 넷째, 환율 상승은 건강보험료, 대출이자, 생활비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재산을 갉아먹습니다. 다섯째, 하지만 우리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달러 자산 분산, 고정금리 전환, 소비구조 재편,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비상금 확보 등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여섯째, 정부와 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외환관리, 산업구조 개편, 내수 활성화, 금융교육 강화 등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환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지하면 당합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정말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환율에 대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고 동시에 제가 제시해드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